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아시아투데이 TV의 장예찬 정치펀치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달변가죠. 최근 여러 종편을 종횡무진하면서 한창 시절에 저 못지않게 좌파들과 빡세게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이준우입니다. 네, 지금 이준우 대변인 여러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나 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던가 오늘 또 구속 취소 신문 등 중요한 일정 등이 줄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좌파 패널들의 태도 좀 어떤가요? 저는 요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 벌써 자기들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좀 굉장히 방송에 나오는 태도가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도 요맘때 되니까 뭔가 좀 거들먹거리고 막 공격적이고 좀 오만하고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준우 대변인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평소보다 좀 더 오만 방자한 느낌이 좀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가서요. 지금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방송에 나오면 논리라든가 이제 논리 근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리 근거가 없이요. 일단은 원천 봉쇄에 오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너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헌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등등 이런 오만한 태도로 방송에 임한 자세를 제가 보고 있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또는 지도부라든가 패널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게 들떠가지고 대통령 다 된 것 마냥 하다가 조만간 2심 선고가 나오면요 모든 게 다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우파의 지지자들 또 날이 갈수록 지금 집회 규모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오는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의 이런 오만함을 철퇴를 날린 그런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들은 뭐 벌써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처럼 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는 무슨 자리 간다. 맞아. 나는 뭐 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하고 다닌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그러나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하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이재명의 2심 판결이 나오면 3심 판결 또한 3개월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패널들 방송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속으로 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가 어디 간다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야 그래도 이재명이 될까? 그 전에 이재명 이거 공직선거법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론을 보면 야 이러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겠다 라는 또 깊은 두려움이 그 민주당 패널들의 어떤 시면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감지를 민주당도 한 것 같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헌재에서 변론기일을 20일에서 25일로 옮기를 문제로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논의할 때 팽팽했다는 거예요. 4대4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4대4가 나와서 결론이 안 나니까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 이거를 그럼 내가 결론하겠다 해가지고 변경 안 하는 걸로 결론 내렸답니다.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4대4였었죠. 변론기일 변경도 4대4였습니다. 헌재 판단도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는 팽팽한 기류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탄핵 심판은 6명이 동의해야 되지만 이런 헌재 절차라던가 뭐 재판관 평의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증인 채택을 추가로 해줄지 날짜 변경을 해줄지 하는 부분은 다수결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4대4가 나오면 동률이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소장 역할을 문영배가 하고 있기 때문에 4대4가 나왔을 때 문영배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 말 안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의사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헌재 내부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정보 보고들이 각 언론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재 재판 연구관이죠.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아니
지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뭔가 불리하면은 헌재 재판 연구한테 떠넘기는 거. 이거 도대체 몇 번째 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헌재 재판 연구관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즉 1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F가. 문영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본 얘기를 문영배 재판관이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본, 즉, 이제 헌법재판연구관들이 답을 정해놓고 대본을 짜서 문영배 재판관한테 주면은 문 재판관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림자 재판관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럼요. 아무도 네. 몰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재판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연구관들조차도 평양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과연 나왔을 경우 국민들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헌재가 꼭두각시 재판을 한다. 헌재 존폐 우려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요새 참 열심히 잘 싸우고 있죠,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헌재가 오늘은 또 어떤 대본을 갖고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 TF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재 연구관들은 원래 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본을 써준다는 게 그냥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국감에서 질문할 내용들 써주는 것 같은 기초 자료예요. 그런데 문영배가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자기가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그거를 이제 내 탓이 아니다, 이거는 연구관들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갑자기 이걸 펄럭이면서 여기 대본이 있고 난 써준 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연구관들 누구냐라고도 막 하고 있지만, 그 TF의 연구관들도 문영배한테 열이 엄청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재판 불공정하게 자기가 다 진행시켜놓고 우리를 이렇게 소모품처럼 써먹고 버리느냐. 그래서 지금 헌재 내부에서 문영배에 대한 불만이 막 들끓는다고 하는데, 전 이게 영향을 미쳐서 4명의 재판관들이 문영배에게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4대4 구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관련해서 행배방 이제 사건이 있었었죠. 행범방. 행범방. 행배방이 아니라 행범방. 행범방 관련해서 헌재가 진짜 유례 없이 홍보 재판관이 거기다 입장을 내요. 공보관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공보관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문영배 재판관 본인이 고등학교 15기, 진주에 있는 대학고등학교인데 15기 그 단체 방에 있었던, 단체 이제 카페에서 있었던 커뮤니티에 있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걸 왜 공보관이 나서가지고 헌재의 무슨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그 상황 자체를 만든 문영배 재판관이 잘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불리하면은 다른 사람 입을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앞에 내세운다든가 또는 공무원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문영배 재판관이 뭔가 자신있게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는 건 별로 없다. 그거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만 당당하게 얘기하고 본인 불리한 건 전부 다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설명한다. 이게 헌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 문영배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이 겹쳐 보였는데요. 아하. 한동훈이 당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할 때 자기 문제를 당 공보실 시켜서, 그렇죠. 당 대변인들 시켜서 그렇죠. 거의 자기 변호사처럼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나 어제 나온 박민영 대변인이나 새로운 대변인단이 합류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적인 조직을 자기의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영배도 똑같이 공적 조직인 헌재 공보관들을 자기 사적 문제, 행범방이나 그 고등학교 카페 음란 게시물 문제를 대변하는 존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전원 정치라 그러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대신 말해서 말을 옮겨서 해주는 건데, 전원 정치가 대표적으로 뒤에 숨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숨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숨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앞에 나서지, 본인이 불리할 때는 뒤에 숨어서 다 떠넘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을 맡기거나 국가를 맡길 수는 없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부터는
헌재에서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증인신문 변론이 있는데,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된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구속 취소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단 몇몇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될 주요 이유로 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 신문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 시간을 구속 기한에서 다 빼나 봐요. 그러면 그 피의자 신문 받는 시간을 빼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간이 총 한 33시간 된다고 해요. 뭐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뺄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걸 일자로 계산해서 3일이 빠졌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다를 때는 우리 법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단의 주장은 33시간만 빼면 구속기간이 이미 25일 이전에 구속 기소 이전에 만료가 된 거다. 그러면 사실상 불법 구속인 상태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아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일자로 계산했다, 33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날짜가 겹치면 3일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이 구속 시간과 관련된 쟁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국회 보좌관으로 또 법을 만들고 하는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쪽 주장이 좀 신빙성 얻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보통 쟁점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검찰이 자기 편리하게 보통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요, 몇 시간, 이거 좀 비교를 쉽게 하면 남자분들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가 될 건데, 옛날에는 군대를 자기가 예를 들면 월요일에 입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월요일에 입대했으면 그 제대할 때도 같은 날에 월요일에 뭐 이렇게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게 쓰냐면 무조건 제대는 수요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원칙인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요일에 입대한 사람들은 이틀을 손해보는 거죠. 이틀 더 근무를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금요일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입대한 사람은 수요일에 제대하니까 이틀을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다가 결국 국방부가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입대한 날과 제대한 날을 딱 정확하게 일자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구속했을 경우 몇 시에 구속한다, 이게 영장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구속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고요. 늦게 구속된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가지고 시간 순대로 지금 피의자 입장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민 권익 위해서 최대한 인권을 보호해라, 방어권을 보호해라 라고 지금 권유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 맞게, 그리고 바뀐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사회적으로 전체 얘기가 됐으니까 피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 그리고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대에 맞춰서 영장을 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문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몇 분과 통화를 하면서 전해들은 내용인데요. 바로 신병인치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신병인치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짓거나 체포가 되면 경찰이 먼저 하죠. 그럼 경찰이 이제 경찰서 내 유치장에 긴급 체포 등을 해놨다가 검찰로 송치를 시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이제 관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 신병을 인계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해요. 신병인치라고.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관할이 이동될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생략했구나 절차를. 네, 그러면 이 절차상의 큰 하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장의 무기예요. 지금 언론도 잘 모르고 있고 다루지 않은.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런 법적인 맹점을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파악해서 지적을 했더니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에게 넘긴 거라 신병 인치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이냐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은요 공수처 검사를 검사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 사법경찰로 인정했어요. 왜냐? 실제로 공수처법에 보면 이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라고 하지만 아주 제한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영장 청구나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의 핵심은 기소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수처 검사는 그 이름이 공수처 검사라 부르지만 법적인 지위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법경찰이 검사한테 우리 대통령님의 신병을 인계하려면 신병 인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공수처 검사도 법적으로 검사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검사는 그죠. 법이 네. 다르죠. 법이 다르다는 것은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병인치, 즉, 존재의 어떤 그 근거 들고 있는 법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법적 이제 흠결을 확인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재판부가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다. 구속 취소가 허락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뭐 버퍼링이 있었다는 부위 설명해 드리면 모든 검사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의 지위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라는 검찰의 해괴망측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수처 검사들 심우정 검찰총장 지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검찰이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저 대통령님 체포하고 구속 기소하는데 급급해서 신병 인치라는 당연히 거쳐야 될 기초적인 절차도 생략했다가 그걸 지적받으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도 검사고 우리도 검사니까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딱 지적한 이 검찰 측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고요. 그리고 아까 네티즌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석 얘기하시는데요. 보석과 구속 취소는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네. 보석은요, 구속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속될 만한 죄를 지었다, 혐의도 인정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할 때는요, 본인이 현금을 내면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풀려나는 거, 이게 보석입니다. 보통은 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 등등 그렇죠. 이런 조건이 예. 붙죠. 그렇죠. 네. 근데 구속 취소는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구속되는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 일면 및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은 체포 구속영장 발부 사유서가 뭐냐면요, 딱 15글자예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자, 똑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영장을 받았었습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전, 횟수로 2년 전이죠. 그때 가을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기각이 됩니다. 기각 사유가 뭐였냐?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한 게 사유였어요. 그렇죠. 자, 네. 제1야당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더 없겠습니까? 당연히 일부의 대통령이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관련자들이 지금 진술 다 받았고요. 증인신문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저는 재판부가 아주 엄중히 따져서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됐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론을 열흘 뒤에 내기로 했답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열흘 안에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의견서를 받아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열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통상적으로요. 이거는 하루 내지 3일입니다. 그럼요. 네. 하루 내지 3일 내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를 보고 하겠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익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사유마저도 법에 따라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이런 형사재판부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바로 판단을 내리고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니요, 이거 지금 처음 올린 상황인데 다시 일단 재연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꺼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버퍼가 잠깐 불려가지고 좀 터졌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 버퍼링이 계속 심한가요? 제가 그냥 집중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가 버퍼링이 심하다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계속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혹시 오늘 우리 둘이 방송한다고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는 공격이 건가요? 들어오는 건가? 디도스 같은? 네. 네. 아니면 뭐 여러 생방송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일지 몰라도 일단 재연결을 하면서 네. 심했다. 다시 괜찮은 모양이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속영장을 단순히 그냥 연장시키고 구속 취소를 기각시킬 마음이었다면 그냥 성의 없게 사유 없음, 기각,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5자로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그런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 33시간이냐 3일이냐 이 문제는 판사도 많이 봐서 나름의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신병 인치와 관련된 비장의 무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법리적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빠르게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계속 시간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구속 취소를 기각시킬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시간 끄는 게 또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일 텐데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쨌든 구속 취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하지만 열흘 이내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열흘 딱 맞춘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흘 이내에 결정 내린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좀 신속히 내리면 좋겠다. 그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내일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주말은 이제 안 되니까요.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좀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 뭐 이런 이게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다들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 변호인단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논리, 이 신병 인치 절차가 생략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검찰 측이 말도 안 되는 궤변.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 이제까지는 검사 아니라 했었거든요. 사법경찰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아마 재판부의 고심을 상당히 깊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과연 언론에서 좀 더 기사가 많이 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아마도 이 신병 인치와 관련된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사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론을 더 만들어 간다면 열흘 지나기 전에 대통령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에서도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재판관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있죠. 나가서 신병 인치의 절차적 하자, 이 흠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여러분들 내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판사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신속히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초록별님 댓글처럼 사법부도 정치적으로 하네요. 법대로만 해야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많은 정치인들과 심지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사법부다. 국민 여론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뉴스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재판부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마다 전국을 돌면서 또 광화문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 지지율 계속 유지하고 올리고 하는 게 이 원칙적으로는 사법 판단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 활동 이상의 대통령 변호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아투데이의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7%, 거의 50% 근접한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36으로 오차범위 바깥이고요. 그리고 탄핵 기각이 46, 탄핵 인용 52, 이 역시 거의 초접전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절반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게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7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같은 기간 같은 국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 지지도를 추월하고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 중도거리는 중도층 내에서도 45대 44로 아주 팽팽하고요. 그럼 이런 결과들이 더 많이 퍼지고 재판관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서울중앙지법도 그렇고 헌재 그 4명의 그러니까 좌파가 아닌 비좌파 판사, 뭐 중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여러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사법부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그랬었지요. 원래는 5대 3의 의견이 있었었는데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5명이 3명을 설득해가지고 8대 0으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현재 재판부가 4대4 팽팽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가서 주말 집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기 때문에 이 비좌파 4명이 용기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4%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 과거 같으면 탄핵 진국이면요, 야당 대표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바람을 타가지고 대통령이 됐었지요. 자,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을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그제 계속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끄집어냅니다. 본인이 중도 보수다. 원래 민주당이 갑자기 중도에다가 보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중도 보수냐. 우리 진보 정당인데 왜 보수라고 하냐 네. 하면서 막 김경수도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드러났죠. 네. 더 이제 웃겼던 게 진성호 의원인가요? 네. 진성준.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도 거기에 또 맞장구 쳐요. 본인이 금투세 폐지 안 된다. 금투세 강력히 주장했던 분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맞서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가지고 맞다, 우리는 중도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또 본색이 또 드러났다. 자, 검사 사칭했었죠. 총각 사칭했었죠. 네. 이제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사칭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다 합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는 방향, 깃발이 어느 쪽 방향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리고 자유시장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지금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대통령은 되고 싶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도 보수라는 회개한 개변을 드러놓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같은 극좌파가 갑자기나 중도 보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작 반도체법 통과시킬 때는 합의해 줄 것처럼 했던 52시간 예외 다 빼버리고. 뒤통수 쳤죠? 그리고 뭐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이재명의 성남 아파트 한 27억 한대요, 시세가. 그거 상속세가 딱 0원이 된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재산 물려주기 맞춤형 상속세 완화 아니냐라는 비판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중도 보수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국민들이 그만하겠네. 다 그걸 미리 이제 말 안 해도 다 들리는 거죠. 그렇죠, 목소리가 그렇죠. 자동 재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결국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은 보수도 아니다. 극우다.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극우 프레임을 펼치기 위해서 저런 작전을 쓰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비웃고 코웃음을 치고 있지만 그 전에 자기들 사이에 자중질환과 내분이 일어나는 주제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이제 방황하는 거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조급하다. 자, 누구만큼이나 조급하냐. 한동훈 대표만큼이나 조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간 지 2달 정도 넘었죠? 2달 네. 정도 넘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시 또, 꿈틀꿈틀 합니다. 책을 내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에 있었던, 부분을 밝히겠다면서 책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요, 비상계엄 일어난 날, 그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꾸벅 인사하고 아주 뭐 악수하는 팔꿈치 쓰다듬으면서 그쵸. 악수하고 하는 예, 장면들. 그 장면을 전 국민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스가 말려들었고, 그리고 누구냐? 한장원 차장의 홍장원. 홍장원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공작 당해서 우리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탄핵에 숟가락을 올려버리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작에 당해서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요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생긴 일보다 서두르다가 생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서두르면요, 반드시 제 발에 꺾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언론이 한동훈을 실체보다 지지율보다 훨씬 더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보수 내부에서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원조가 유승민이고 한동훈이 그 계보인 거잖아요. 이 계보. DNA를 그래도 계보의 배신의 계보. 이 배신의 계보를 드러내지 않으면 네. 또 제2, 제3의 한동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네. 아예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게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 조희정님께서 슈퍼챗으로 이거 재판관들에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과연 좋은 거 맞냐, 국민 여론이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메시지를 질문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나 또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4, 15일 나온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공정하다는 답변이 52%, 헌재가 공정하다는 답변이 34%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희정님 걱정처럼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헌재의 불공정성을 또박또박 당당하게 지적하는 게 국민들께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 등등은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고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두 쪽 나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탄핵 인용 결정 내립니다. 안 바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그냥 이준우 대변인 탄핵시키자 해도 탄핵해요. 민주당이 탄핵만 올리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그냥 전 최고위원인데 제 전직도 탄핵할걸요. 아마 올리면. 그냥 짝대기만 꽂아도 탄핵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그 문영배의 불공정성과 항의하고 싸우고 하는 게 문영배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영식, 김영도, 조한창, 김복형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공정한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절제하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변호인단이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맞서고 지적하고 한 덕분에 이런 여론이 많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왜냐하면 헌재가 판단을 너무 의사 진행을 불공정하게 해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더 당당하게 맞서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싶네요.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거기 헌재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재판 이끌 때 그거를 거기서 점잖게 어떤 엄숙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야만 되느냐 아니거든요. 거기서는요 역할이 다 있습니다. 헌재에는 불공정을 이끄는 재판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역할을 맡은 변호인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착하게 차분하게 위험 있게 또 말하는 변호인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국합, 패드캅 이런 역할이 어디가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좀 있었던 것뿐이고 또 하나 헌재에 있는 재판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정해놓은 재판관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맞아요. 답이 네. 바뀌지가 않습니다. 점잖게 하든 논리를 갖다 대든 증거를 갖다 대도 답이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공정했을 때 세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헌재 변호인단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만큼 굉장히 단단한 모습 이러고 이렇게 또 기세가 당당한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도 힘이 날 거다. 그런 차원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합 역할을 이번 재판에서는 당사자이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변론에서 말렸죠. 김계리 변호사가 문영배한테 막 따지니까 네. 아니 그 법적 근거가 뭐냐. 대통령께서 증인한테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는 문영배가 말을 못해요. 왜냐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재판관 평의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라고만 하는데 자기 마음이지. 그 결정한 법적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따지니까 됐어. 대통령께서 괜찮아. 됐어. 이렇게 이제 말리는. 그래서 오히려 40대의 젊은 변호사가 세게 나가고 대통령님이 또 이걸 말리면서 재판관들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장본인이고 당사자가 대통령님이시니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름의 전략적 분배가 아닌가, 배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너무 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변호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자가 책을 낸다고 바람을 피우더니, 바람을 슬슬슬 풍기고 다니더니, 예. 이제는 그 책 내용을 하나둘 언론의 단독 보도로 풀고 있어요. 보도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가 계엄 때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진짜 사살당한다고. 핸드폰 끄고 가족들과 함께 은신처로 피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단독으로 하나 풀더라고요. 이게 결국 뭐 사살설이니 뭐 사살조니 체포니 구금이니 하는 것들이 헌재에서 다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슈로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참 황당합니다. 그 여권 고위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헌재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홍장원 차장입니다. 홍장원이 언제부터 여권이었는지 참. 그러니까 그때는 여권이었죠. 그때는 여권이었죠. 그때 여권 고위 관계자. 왜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권 고위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홍장원 차장이 누군가한테 흘렸답니다. 누구한테 흘렸니까 그것도 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포고 선후배인 김종혁 전 김종혁도 최고위원이라는 있고 썰이 있죠. 또 이제 장인어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루트를 거쳐서 왔는데 그 루트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루트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초 시발점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인데 이 메모가 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필적 감정 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썼다는 그 날 시간과 장소.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렇지.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일관되게 바뀌고 일관되게 탄핵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니었고 그 장소가 아니었는 게 CCTV에 나오니까 어제였나요? 채널에 나와가지고 또 그 실토를 해요. CCTV에 나온 것처럼 나온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 공간 앞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에서 서서 재빨리 흘렸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꿉니다. 자, 그랬었고, 또 박선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모에 대해서 12월 12일 날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메모가 유일한 내란 물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일한 내란 물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명을.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수학이 넘어서 흘러나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 쓴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 허구죠. 그럼요. 처음부터 이제 한 차장이죠. 한 장훈인가요?
그 홍장원. 네네.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하도 등장이 많으니까 헷갈리면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흘렸었고 그거를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정서를 하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4가지가 만들어졌다. 4가지 버전이 왜 4가지 버전이 있겠습니까? 4가지 버전 만들 이유는요. 어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4가지 버전이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게 한동훈 대표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다. 아, 과연 그 제보가 정말 제보인 건지 아니면 제보 공작에 당한 건지 그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종혁 전 최고를 통해서 홍장원의 메시지가 한동훈한테 전달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김종혁한테. 언론이.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대답 안 하겠다. 본질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 당원 게시판 때도요. 우리 가족이 안 했다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다 그랬지. 여러분 정치인이요. 예 아니요로 대답 못하는 거는 다 맞다는 뜻이에요. 맞다는 뜻이에요. 여의도 문법입니다. 이게 홍장원을 통한 이 한동훈의 이 탄핵몰이가 일종의 마포고 게이트예요. 마포고등학교 선후배인 홍장원, 김종혁이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체포 사살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동훈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 이야기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내란 자백이다라는 발언까지 끄집어내서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2달 동안 성찰하고 반성한 게 아니라 뭐 책 쓰면서 자기에겐 유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온갖 유언비어 같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아서 하나씩 또 언론에 지금 단독을 주면서 물을 흐리고 헌재의 탄핵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역대 많은 배신자를 봤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한 유승민이랑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정도로 사악하고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대통령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배신자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당 가서 만약에 전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 가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책 제목부터가 자 국민이 먼저다. 자 여러분 어디서 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네. 먼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저는요 이 제목 자체가 어떤 논란을 가져올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자, 이게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런 의미를 은연중에 풍기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랬죠? 우리는 진보정당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한 소리 많이 했어요. 채널 A 나가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정체성이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했는데 너무나 당 대표할 때 본인이 강하게 걸었던 공약이 뭡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 공약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주요 이유가 뭐죠?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방향으로 칼을 대고 있으니까 당내 분열을 보기 싫은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12월 셋째 주에 한동훈 대표가 나갔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요. 네,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불과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이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2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엄연히 수치로 과학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보수의 힘이, 보수의 미래가 자신에게 있다. 어떻게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책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분노가 이제 솟아나서 참 제 말을 잇기도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미영키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당원 99%는 한가발 끔찍히함. 당원들 다 떠나가는 국힘 만들지 말고 이준석 당을 가든 민주당으로 가든 하이모에 취직하든 해라. 정말 피로감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팩트를 중시하는 장례찬의 정치펀치니까요. 저도 뭐 가발 업계의 대명사로 하이모를 쓰긴 합니다만
하이모가 아니라 밀란이라는 업체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죠. 다만 뭐 실제 가발을 착용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가 뭐 없지만 추정의 영역이라서 예. 그러나 다만 하이모가 아니다. 이왕이면 다음번 슈퍼챗에서는 밀란에 취직하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슈퍼챗이 아닐까 우리 미영키님께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밀란의 광고 모델로 이제 전업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좀 잠깐 얘기한 거 좀 첨언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제 수정할게요.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대비돼가지고, 이게 또 짤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아주 라고 짝짝꿍 잘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짤이 돌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책만 내도 지금 다 조기 대선 분위기를 억누르고 대통령 돌아오시게 하려고 이 힘을 내고 있는 이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 건데 그 책에 대통령 헐뜯고 공격하고 나는 옳았고 정당하다. 대통령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매일 또 단독 언론 플레이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악한 거고요. 전주혜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악재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을 때는 당내 갈등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죠. 친윤 친한. 그렇죠. 지지율이 안 올랐다. 그렇죠. 한동훈 나가니까 당내 개파 갈등 사라지지 않았냐. 당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인데 한동훈이 돌아오면 또 친한계가 설친다. 이거 자체가 악재라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친한계들이 인터뷰 나가서 막 설치고 김종혁 전 최고는 이제 마포구 게이트의 주인공 같은데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분위기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 대통령 탄핵 인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탄핵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이탈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개파 소수를 몇 명을 설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해야 돼, 동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탈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야당은 야당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탄핵의 이 원인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 대표죠. 네. 한동훈 대표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국민힘 우파 진영에서 이걸 아마 잊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곧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도 다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소환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생각합니다. 불거지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실체 규명에 대해서 실체에 접근했지만 그때 계엄이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의 그 윤리위에 이 문제가 넘어가 있습니다. 안건으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조사, 직권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윤리위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을 하면요. 출당 조치하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다시 소환될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첩보로는, 이것도 100% 팩트는 아닙니다만, 첩보니까, 12월 둘째 주 안으로 경찰이 국민의힘 서버를 압수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당원 게시판 관련된 고발 파악하려고. 이거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버가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에는 이제 수사기관 들어오는 걸 다들 꺼려하니까 막 막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서버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어요.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외주 업체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거나 날리면 그 사람들 다 깜빵 가요. 맞아요. 증거인멸로. 그래서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지도부나 국장급 이상 당직자들은 다 압니다. 이거를. 아는데 봤다고 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못할 뿐. 네. 근데 이거 이제 비상계엄 터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수사라는 건요. 종결 전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한동훈이 다시 나오고 활동한다고 하면 수사의 영역으로든 아니면 당 지도부의 당무감사든 한 번은 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협회와 저녁을 먹는데요. 방금 S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위원장들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김선동 위원장, 아마 우리 성북의 이상규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 10명 정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이 탄핵 반대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강하게 전달할 거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나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탄핵 반대 위원장들은 한동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 추운데 나가서 밤새고 한남동에서 저랑도 2차 집행할 때 밤새고 했지만, 그 고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이야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뭐 합니까? 이것도 하나 안 밝히고, 단계 게시판 빨리 털고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요?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만약 딱 하나 나의 족적을 남기겠다 하면은 이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만약에 가셔도 아마 우리 당사 역사에서는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아주 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너무 나이브한 인식이에요.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뻔히 가족들이 쓴 게 맞는데도 이제 친한계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지 딱 드러나면 그냥 잘못한 쪽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선관위도 계속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문제 나오는 게 이거를 한번 검증을 안 하니까 계속 검증한 얘기 나오잖아요.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은 검증을 하면은 이거 끝입니다. 그냥 오사발이 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왜 안 하느냐, 의혹이 있는데 그걸 누가 덮고 있느냐, 막고 있느냐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이 게이트 관련된 것도 당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 대표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냐,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 자기를 띄우는 그런 언론 플레이할 수 있느냐, 여론 조작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반드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민대변인 이준우 대변인님과 1시간 쭉 이야기했는데요. 또 넷그로스님이 방금 슈퍼챗으로 한동훈은 염치도 진보적이네. 우파가 가질 수 없는 사이코 기질을 보는 것 같다. 아니, 이게 한동훈의 모든 게 문재인과 조국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정말로. 외모 그런데, 집착하면서 외모로 팬덤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것도. 네. 근데 문재인이나 조국은 진짜로 잘생기기라도 했지. 좌파들이고 싫어하지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팬덤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조국 이분들은 뭐 보형물 쓰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굳이 키높이 구두라든가 네. 또는 가슴에 무슨 보형물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굳이 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모 어필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잘생겨서 그 사람들은 외모 어필이 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자기 어떤 그 열등감도 좀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도 많은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은 셀럽이 것 같아요. 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냥 셀럽.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사진 찍자 해주고 막 카메라 오고 사인해달라 하고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총선 유세 때도 보면 정책과 내용은 맹탕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표 정책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먹힐 만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육 간담회 갔다가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거기 있는 학부모들한테 박살난 뒤로는 그런 정책 간담회를 안 한다잖아요. 경제 관련된 간담회도 안 나가고. 근데 그냥 셀카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이. 이게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인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참 보수 우파가 이제 대한민국 자유와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아주 소중한 자리를 자기의 유명세를 알리거나 또 즐기는 자리로 이용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두 번 다시 그런 당 대표는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넷그로스님이 또 슈퍼챗으로 두 분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예찬의 정치펀치가 정말 양질의 게스트들과 함께 한층 더 풍부한 방송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혼자 진행하고요. 화요일에 백지원 전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수요일에 박민영 현 국민의힘 대변인, 또 목요일에 우리 이준우 현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현직 대변인단 중에서 제일 참신하고 전투력 강한 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바로 오후 2시 장예찬의 정치펀치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많은 홍보와 댓글로 미영키님 감사합니다. 네, 양질의 방송 함께 해주세요. 네, 이준우님 진짜 너무 멋져라고 해주셨네요. 네. 또 그래서 저랑은 개인적으로 부산에 바로 옆 동네 그렇습니다. 선배님이시기도 네. 한데 맞아요. 우리는 같은 그 동네 선후배라 해서 홍장원, 김종혁처럼 마포구 스캔들 이런 거 아, 안 그런 거 내잖아요. 없습니다. 막 우리는 뭐. 그런 이상한 소식 좌파들과 내통하고 그러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저는 당 차원에서 한동훈에게 누가 홍장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가. 이 마포구 게이트 저는 밝히고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저녁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의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 어떨까. 제가 이따 나가는 길에 그 만찬에 참석할 당협위원장들 몇 명한테 전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굿잡. 이 이야기도 해요, 형님.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고 3월 1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평일에도 또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3월 1일 서울에서 모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3.1절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고 그 현장에는 아시아투데이도 당연히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알부민,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 알부민에 다른 많은 아르기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식품을 첨가했습니다.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2+1 한정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주시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함께 잘 이겨내시죠. 네. 저는 이 알부민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하는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네, 제가 조금 정해진 지역 일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방송은 쉬고요. 수요일 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후 2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뵙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